자,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영상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 우리 교실에서 했던 수업 했던 부분 잠깐 간단하게 복습하고, 정말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 이어서 새로운 내용들 배워볼 건데요. 어, 자, 여기 표기와 의문의 차이 이 부분 우리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펜이, 오케이. 자, 첫째, 표기와 의문의 차이. 자,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었죠? 중세국어의 특징, 뭐와 비교되는 현대국어와 비교되는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표기와 의문에 대해서 봤었고, 여기 주요 특징들 보자면은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다르게 세로 쓰기를 했다. 위에서 아래로 썼다. 두 번째,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띄어쓰기라는 것은 우리 맞춤법 때도 했지만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규정이다. 저기 선교사들,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도입이 됐고, 특히 헐버트라는 그 선교사에 의해서 독립신문 창간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 세 번째, 이어적기를 했다. 이어적기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댔죠? 연철이라고 한다. 끊어적기는 뭐였지? 분철, 그쵸? 끊어적기는 분철. 그래서 앞 음절의 뒷소리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되는, 즉 연음되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적는 이어적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방점을 찍어서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그래서 성조 크게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아무것도 적지 않는 평성. 평성은 점을 찍지 않아. 그리고 점을 하나만 찍는 거성. 그리고 점을 두 개 찍는 상성. 그래서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디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는 예디응, 여린 히읗, 순경은 비읍, 아래아와 같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들이 존재했다.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들이 존재했다. 여기다 동그라미 5번 해볼까요? 그리고 어지에는 이제 아까 우리 수업 때 봤던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반치음 소리 나타내는 요 세모 모양의 글자도 존재했다. 자, 이 중에서 순경은 비읍, 아래야, 반치음은 현대국어에는 없는 의문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에요.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예디응은 예디응 소리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예디응 소리는 지금 있다.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무슨 글자가 이 소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냥 이응이 대신하고 있다 그랬죠? 이 글자만 없어졌을 뿐이지 예디응 소리는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도 쓰고 있다. 어, 그 발음 기호로 쓰면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더 정확히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N이랑 G를 합쳐놓은 듯한 이 모양으로. 그래서 응 소리를 내는 이 소리가 옛날 예디응이 이제 가리키던 소리였고, 지금은 예디응은 사라졌지만 그냥 이응이 이 소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 교실에서 수업할 때 했던 부분일 거예요. 그쵸? 아마 3반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3반의 진도가 살짝 하상 내려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한 반도 있는데 한번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뜨들, 수매와 같이 중세국어에는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둘 이상의 자음이 뭉탱이로 그룹을 짓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했죠? 우리 이거 의문 때도 배웠어요. 자음군 단순화라는 현상 배웠었죠? 이런 것들을 자음군이라고 한다. 특히 이렇게 음절 첫머리, 어두, 말의 머리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음절 첫머리, 어두에 있는 이런 자음군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특징이네요.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대국어랑 비교했을 때 현대국어는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의 자음이 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뭐 이런 거는 자음 두 개 온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두 개 자음이 온 게 아니야. 시옷이 두 개 온 게 아닙니다. 쌍시옷이라는 하나의 자음이 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착각하면 안 되고요. 어두자음군 이렇게 와 있는 경우는 사실 이 어두자음군이
있는 글자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어두장군 보이면은 잠깐만. 아이, 그래, 확대를 어떻게? 여기다 쓰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두장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을 그냥 된소리를 읽어주면 됩니다. 발음을 그냥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읽으면 되고, 이 어두장군이 현대국어에 와서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읽는 거 알려줬던 것처럼 뜻을 쓰매처럼 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국어에도 이 어두장군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조라는 곡식 아나요? 조? 이 조랑 옛날에 중세국어에서는 쌀을 이렇게 썼거든요. 쌀. 이게 쌀이야, 쌀. 우리 먹는 라이스. 자, 조와 쌀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르죠? 좁쌀이라고 부르죠. 좁쌀. 자, 이때 앞에 조에는 분명 비읍이 없었는데 이 비읍이 어디서 왔지? 이 비읍이 뭐냐면 바로 이 어두장군 쌀 할 때 여기 있던 이 비읍 소리의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벼의 씨를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벼의 씨 뭐라고 부르죠? 벽씨라고 부르죠. 벽씨. 이때 이 비읍 이거 어디서 왔지? 이 어두장군의 흔적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야, 접대 먹었던 그 떡볶이 어디서 사온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접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접대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이냐면은 할 때 그 저랑 옛날엔 때를 이렇게 썼어요. 초성에 이게 음절 첫머리에 자음이 3개 나왔습니다. 이 때라는 말은 옛날 중세국어 당시에는 어두장군 3개가 와 있어요. 이렇게 자음이 3개 나와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합쳐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접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비읍이 어디서 왔지? 여기 있는 어두장군의 흔적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국어 당시에 있었던 어두장군이 지금 현대국어 어휘 속에도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우리 표기와 의문에서의 차이를 봤고요. 다음 이어서 문법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문법의 차이. 문법의 차이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세종어지 훈민정음 어지의 현대어 풀이를 봐야 돼요. 왜냐? 현대 국어랑 비교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어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이 현대어 풀이 읽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그 앞페이지에서 했던 훈민정음에 담긴 정신 4가지 있죠? 그것들도 드러나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문자라고 하고 이제 가로치고 한자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우리 훈민정음이라는 이 우리만의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문자가 뭐만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건너온 한자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문자. 그래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우리말이 이제 중국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자주정신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정신 이 부분.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백성들이 자기가 뭔가 말하고 싶고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그것도 막 가서 고하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위에 이렇게 높으신 분들한테 막 전달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하고 싶겠죠. 여러분들도 뭔가 불만 있고 하면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때? 문자를 이제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있고 그거를 이제 표현할 문자가 한자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종 임금께서 이를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셨어요. 자, 여기에 담겨 있는 자, 이건 파란 펜으로 할까? 정신은 뭘 것 같아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겠죠? 애민정신으로 볼 수 있겠죠? 애민정신. 잠깐만. 애민정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불쌍이여겨. 불쌍이여겨. 자, 그리고 새로 만들었어. 아, 이 글자는 새로 만든 글자예요. 따끈따끈하게. 새로. 기존에 없던 글자를 만들어내신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또 창조정신도 발견할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검은색으로 해야겠다.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며 편안하게 하고자 했다랍니다. 익히는 것도 쉽고 쓰는 것도 편해요. 어때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실용정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배웠던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어지 군데군데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현대어풀이 숙제한 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확실히 교실에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혼자서 떠들라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말도 술술 잘 안 나오고 그러네요. 먼저 자, 지금 보면 옆에 이렇게 중세국어 버전이랑 현대국어 버전이 이렇게 나란히 제시가 돼 있죠? 아이고, 펜. 이렇게 현대국어랑 중세국어 버전이 이렇게 나란히 제시가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비교하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중세국어 당시에는 이렇게 쓰인 게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하라고 놓은 거니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란 말싸 및 중국의 달아 는 현대국어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인데요. 자,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들 있죠. 조사들. 중세국어 버전에선 에에 밑줄 쳐져 있고 현대국어 버전에서는 과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중세국어의 조사 에가 비교를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조사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현대국어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와 과 있죠. 뭐 A와 B가 다르다, A와 B가 같다, 뭐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때 두 대상을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조사인데 중세국어에서는 A라는 조사가 이 현대국어의 와, 과와 같은 기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비교를 할 때. 여기 보면 있죠? 나란 말싸미, 우리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다르다, 같다 이것들을 비교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이 중세국어 당시 에라는 조사가 수행을 했다. 물론 중세국어에서도 와, 과가 있었어요. 중세국어에도 와, 과 있었어.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와, 과로 주로 나타내는 것들을 중세국어는 에로도 쓰고 와, 과로도 썼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에는 주로 뭐로 씁니까? 뭐 집에 가다 또는 뭐 꽃밭에 물을 주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무언가 행위가 향하는 장소 그걸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조사로서 쓰이고 있죠. 비교로는 잘 안 쓰는데 중세국어 당시에는 이제 비교의 의미를 담는 그런 조사로도 쓰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또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라고 돼 있는데 자, 현대국어로 해석하면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요 조사들 공통적으로 뭘까요? 그치, 얘네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이가죠. 이가. 자,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똑같아. 이로 쓰이는데 이렇게 그냥 모음 이만 쓰인 것도 있네요. 중세국어 당시에는 주격조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중세국어에는 이랑 그냥 모음 이랑 모음 이만 이렇게 붙는 이런 형태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간은 어디 있어요? 간은 안 쓰였나요? 네, 중세국어 당시에 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사 간은 언제 나왔냐면 근대국어 때 출현합니다. 근대국어 언제부터 언제인지 기억나죠? 우리 그 연표 잠깐만 간단히 그려보자면은 이제 중세국어가
근대 국어가 17세기부터 19세기였고 중세 국어가 15세기부터 후기 중세 국어입니다. 16세기 이렇게 썼죠? 여기가 후기 중세, 여기가 이제 근대인데요. 이 후기 중세 국어 당시에는 가가 아직 없었어요. 문헌에서 발견이 안 됩니다. 근데 근대 국어로 넘어가서 근대 국어 시대 때 만들어진 문헌 자료에서 보면 이제 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거 아마 선생님이 연표 그릴 때 얘기 안 해줬던 것 같은데 이 후기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또 역사적 사건이 언제냐면 임진란이에요. 임진왜란.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후를 근대 국어, 그 앞에 이제 중세 국어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근대 국어에 와서 조사가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때 생긴 조사가를 지금 현대 국어에서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중세 국어 당시에는 주격 조사로 이렇게 썼다. 이 또는 그냥 모음 이만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백성 이 이렇게 붙었죠? 니르고저 홀 바 여기에 이가 이렇게 갖다 붙는 거야. 이가.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배처럼 쓰고요. 사실 이거를 배라고 읽는 게 아니라 바이라고 읽어야 돼요. 바이. 읽는 거는 바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바이. 그러니까 바익성이 니르고저 홀바이 이셔도 원래 이렇게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다 주격조사다. 주격조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주격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선생님이 추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 이렇게 추가 자료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건데요. 중세국어 당시의 주격조사가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 어떤 소리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앞에 이응이 붙어있는 온전한 이가 붙고 어떤 거는 그냥 모음 이만 붙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지 하고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해소해주기 위해서 쌤이 만든 자료인데요. 자, 먼저 주격조사 이는 자음 뒤에 왔습니다. 백성, 자, 청, 자음, 예디응 뒤에서 이가 왔죠. 그리고 이거는 자 어떻게 읽냐면요. 그냥 샘이라고 읽겠습니다. 샘 뭐야? 샘물 막 이렇게 땅에서 나는 샘물 있잖아요. 솟아나는 샘물 뒤에 이가 와 있는데 자 우리 중세국어 때 어떻게 쓴다 그랬죠? 연철한다 그랬죠? 이어 적기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어 적어준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자음으로 끝난 말 뒤에 주격조사 이가 왔구나. 근데 이거 이어 적어줘서 이렇게 적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냥 모음 이만 오는 경우는 언제 왔냐? 자, 모음 이는 그냥 모음 이만 오는 주격조사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났을 때. 잘 보세요. 자, 이거 바 플러스 이라 그랬죠? 자, 바라는 말은 지금 뭘로 끝났지? 아라는 모음으로 끝났지. 아라는 모음으로 끝났어. 자, 아는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음에 해당이 됩니까? 맞죠? 맞지? 그래서 아 뒤에서 그냥 모음 이렇게 모음 이만 오는 주격조사가 쓰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잘 보세요. 네라는 말 있죠? 자, 이거 바처럼 한번 쪼개보자. 분석해보자. 어떻게 돼? 나 플러스 이가 되죠. 자, 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뭘로 끝났어요? 아로 끝났죠?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뒤에 이게 붙은 거고요. 내 이를 위하여.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내가라고 쓰는 말이 중세국어 당시에는 그냥 내라고 쓰는 거예요. 내. 나라는 1인칭 대명사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내 이렇게 쓰이다가 나중에
조사가가 새로 생기면서 내가 이렇게 쓰게 됐어요. 나가도 아니야. 내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1인칭 대명사 나 뒤에 이가 붙은 형태에 주격조사 가가 하나 더 붙은 형태가 된 거죠. 내가 이렇게. 다음 또 이것도 있어요. 부처이. 자, 부처 플러스 인데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자면은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났죠. 그쵸? 모음 이도 아니고 반모음 이도 아닙니다.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는데요. 자, 여기서 부처는 뭘까요? 맞아요. 부처요, 부처. 부처님 할 때 부처. 그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월인 천강지곡이라든지 월인 석고, 석고상절과 같이 많은 불교 자료들이, 불경 자료들이 한글로 또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한글로 쓰인 어휘가 이렇게 발견된 건데, 부처라는 말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부처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부처이, 부처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냥 모음 이만 쓰이는 이 주격조사는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음들, 아나, 여와 같이 이런 모음들 뒤에서 사용했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이건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주격조사가 따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지금 동그라미에다 X 친 게 뭐냐면은 따로 실현되지 않았다. 약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없다 이런 뜻인데, 따로 주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서도 주격인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어.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요. 자, 아까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음 뒤에서는 그냥 그 모음 이것만 쓴다 그랬죠? 이번에는 모음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는 주격조사가 따로 실현되지 않고 주어임을 나타냈어요.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내해 달이 없도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뭔지 알죠? 냇물에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냇물에 내 다리가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냇물에 이렇게 냇물이 흘러가잖아. 건너려고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없는 상태야. 이거를 지금 중색으로 펴는 게 내해 다리 없도다인데, 잘 보세요. 요게 지금 이 다리가겠죠? 근데 지금 다리라는 말 보세요. 다리. 뭐로 끝났어요? 모음 이로 끝났죠? 이런 경우에는 따로 주격조사를 쓰지 않았어요. 주격조사를 쓰지 않고 그냥 주어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다리가 하고 현대국어에 맞게 해석하자면은 이 가라는 주격조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중세국어 당시에는 이렇게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났을 때는 따로 주격조사를 실현하지 않았다. 현대국어에서 해석할 때 그냥 이렇게 가를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중세국어 당시에 쓰였던 주격조사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고요. 혹시 너무 어려우면 내가 저기 학교 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잘 이렇게 좀 메모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 말풍선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제 문법적 특성,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성 알아봤는데요. 여기다가 내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진 않은데 중세국어 문법 중에서 또 가장 이렇게 좀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나랏, 말싸미 이 부분인데요. 이거 현대국어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됐죠? 나라의 말이 이렇게 됐죠? 여기서 잘 봐. 요 의를 우리가 관형격 조사라고 하죠. 관형격 조사. 말은 말인데 무슨 말? 나라의 말. 이런 식으로 이 나라라는 체언을 뒤에 있는 말을 꾸며줄 수 있는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관형격 조사입니다. 뭐 성수의 빵. 빵은 빵인데 누구 빵? 성수의 빵. 성수라는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얘가 뭐가 됐어? 관형어가 됐어요. 관형어는 뭐죠?
체연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체연. 뒤에 있는 빵이라는 체연을 꾸며주고 있죠. 빵은 빵인데 누구 빵? 성수의 빵. 성수의 빵일 수도 있고 또는 저기 뭐요. 대규쌤의 빵일 수도 있고 선민쌤의 빵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의라는 애는 앞에 있는 말을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자, 근데 현대국어에는 관형격 조사가 딱 하나예요. 얘 하나입니다. 우리 주격 조사는 이도 있고 가도 있고 목적격 조사는 을도 있고 르도 있고 부사격 조사는 종류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뭐 에서 뭐 있어? 의로 그리고 저기 또 깨 이런 말들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부사격 조사인데 관형격 조사는 이거 하나 있거든요. 현대국어에서는. 자, 근데 중세국어 당시에는 관형격 조사가 얘도 있었습니다. 시옷, 그냥 시옷도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했어요.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이 시옷이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저기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하기 위한 사이시옷으로 쓰이고 있죠. 근데 중세국어 당시엔 얘가 관형격 조사였어요. 관형격 조사. 그래서 이 중세국어 당시의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 쌤이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잠깐만 보자면 이거 자료는 내가 저기 여러분들 학교 오고 나면 또 프린트해 줄게요. 알겠죠? 일단 저기 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건데 프린트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내가 따로 또 나눠주겠습니다. 자, 중세국어 당시에 관형격 조사 한번 잠깐 보자면은 현대국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중세국어는 요놈들 그리고 요놈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지금 형태가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쓰인 예시를 보자면은 4-3의 등, 4-3의 등 이거는 뭐냐? 4-3 중세국어 당시에는 4-3을 이렇게 썼어. 여기 뒤에 이 관형격 조사 얘를 써준 거예요. 아래아가 쓰인 애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4-3에 이렇게 쓴 거고요. 가엽의 이렇게 돼 있죠. 가엽은 이제 사람 이름인데요. 가엽 플러스 의. 그리고 그냥 모음 2만 딸랑 모음 2만 또 관형격 조사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쇼, 옛날에는 이제 소를 쇼 이렇게 불렀거든요. 쇼 뒤에 2가 붙어서 쇼이, 쇠 이런 식으로 발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쇠고기 이렇게 부르는 게 뭐야? 소의 고기란 뜻이에요. 소의 고기. 쇠라는 말에서 이게 뭐냐면은 옛날 중세국어 당시에 썼던 그 관형격 조사 모음 2의 흔적입니다. 관형격 조사 흔적. 현대국어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조사의 흔적. 그래서 이렇게 일단 크게 형태가 세 가지인데요. 이런 관형격 조사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지금 현대국어에서 쓰는 건 이 형태 하나죠. 지금 이렇게 형태가 왜 이렇게 다르냐면은 앞에 있는 말이 우리 뒤에서 볼 거야.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양성모음이면은 이 아래가 쓰인 요 놈이 쓰였고 음성모음이면 의가 쓰인 요 놈이 쓰였어요. 이렇게 좀 다른 게 있고 이제 모음 뒤에서는 이가 쓰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 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유정명사 뒤에서 쓰였다. 유정명사가 뭐냐? 유정명사는 감각이나 감정이 있는 대상을 우리가 유정명사 이렇게 불러요. 정확히는 이제 유정물이라고 하는데 유정물이 뭐냐? 감각이나 감정이 있는 대상들을 우리가 유정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동물처럼 이런 것들을 유정물 이렇게 부르고 그런 유정물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들을 유정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슴 같은 경우도 유정물에 해당되고 가엽이라는 사람도 유정물에 해당되고 소라는 동물도 역시 유정물에 해당되죠. 그래서 유정명사 뒤에서는 이 관형격 조사들이 쓰였다. 이런 형태의. 자, 다음 시옷 관형격 조사 시옷을 한번 볼 건데요. 시옷이 쓰인 예시를 먼저 볼게요. 자, 나랏 말싸미, 나라의 말이, 그치? 동해 가지 뭐냐면은 동해의 가장자리가 이런 뜻입니다. 가장자리. 여기서 이게 가장자리란 뜻이에요. 가장자리 뒤에 뭐가 붙었어? 주격조사 2가 붙은 거죠. 주격조사. 동해의 가장자리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 몸이 부처의
몸이 이런 뜻이고, 아바님 뒤, 여기도 보면 시옷이 이렇게 그 저기 뭐야, 음절말 자음군처럼 쓰였죠. 시옷이 여기 쓰였고 아버님의 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옷도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시옷은 위에서 봤던 얘네랑 다르게 어느 경우에 쓰이냐, 앞에 있는 말이 무정명사일 때. 자, 무정명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정물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무정물은 뭐야? 야, 유정물이 감각이나 감정이 있는 대상들이었잖아요. 그럼 무정물은 뭐겠어요? 감각이나 감정이 없는 대상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무나 돌 같은 애들. 나무나 돌처럼. 뭐 여기서 사전에서는 나무, 돌이라고 예시를 들어놨지만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 있어. 그냥 물건, 사물 같은 것들도 다 무정물이 될 수 있고요. 뭐 추상적인 개념들 있죠. 나라, 국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나 감각이 있는 사람, 동물 같은 건 아니잖아. 그치? 나라 또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옷 앞에 쓰인 체언들 보면 나라, 동해 이렇게 무정물인 거 알 수 있죠. 무정명사. 그리고 두 번째로 유정명사 중에서 사람, 동물과 같은 것들 중에서 존경의 대상들, 존칭을 해줘야 되는 대상들. 부처. 자, 부처는 저기 뭐냐, 종교에서의 절대자 아닙니까? 불교라는 그 종교에서의 절대자죠. 부처, 존경의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유정명사지만 시옷이 쓰인 거고요. 아바님, 아바님이라고 부른 것 자체가 이미 존칭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님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시옷을 쓴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세국어 당시에는 관용격 조사가 이런 식으로 쓰였다라는 거 설명을 좀 했고요. 이거 역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나 너무 어렵다 싶으면 선생님이 저기 학교 와서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네. 뭐 준비할 때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말풍선 보겠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모음 조화 현상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모음 조화 현상. 모음 조화 현상이 뭐냐면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려 하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 하는 어떤 음운에서의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일단 양성 모음이 뭔지 설명을 할게요. 양성 모음 같은 경우는 그 어감이 뭔가 밝고 또 약간 산뜻한 느낌도 주고 약간 작은 느낌도 있고 섬세한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음들을 양성 모음 이렇게 부르고요. 음성 모음은 반대로 약간 어감이 어둡고 크고 약간 둔탁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모음들을 음성 모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각각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현상들을 어디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냐면은 의성어, 의태어. 예를 들어 알록달록, 얼룩덜룩, 얼들 이런 말들 있죠. 또는 깡총깡총, 껑충껑충 이런 말들. 자, 비교해 보세요. 우리 아와 오는 대표적인 양성 모음이고요. 어와 우는 대표적인 음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록달록 어떻게 됐어?
아와 오 이렇게 어울리고 있죠. 여기는 어와 우가 어울리고 있고. 그래서 알록달록과 얼룩달룩의 어감을 비교해 보면은 어때요? 알록달록은 뭔가 되게 밝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의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막 어울려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얼룩덜룩은 어때요? 조금 뭔가 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탁하고 지저분해 보이면서 약간 그 색깔들이 조금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묻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양성 모음을 쓰냐, 음성 모음을 쓰냐에 따라서도 비슷한 구성의 말이지만 완전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깡총깡총과 껑충껑충도 마찬가지예요. 깡총깡총 어때요? 조그마한 토끼가 이렇게 귀엽게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껑충껑충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 더 토끼보다 몸집이 더 크고 약간 더 꺽다리 같은 그런 느낌의 동물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방금 전에 말했던 그 팔짝팔짝, 펄쩍펄쩍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들이 각각 조화를 이루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 표준어는 깡충깡충이 맞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있어요. 깡충깡충이 표준어다. 이제 깡충깡충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발음하는 게 이제 더 많이 발음하기도 하고 더 발음하기 편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표준어로 인정받았는데 선생님 지금 예시 든 거는 그냥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을 조금 이렇게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든 겁니다. 표준어는 이게 맞아요. 깡총깡총과 깡총깡총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음 조화 현상이 중세국어 당시에 잘 지켜졌는데 특히 어디서 잘 지켜졌냐?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체언의 조사가 결합하거나 어간의 어미가 결합할 때 이런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 그래서 자, 체언이나 용언의 끄듬절,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중세국어에서의 양성 모음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래야, 오, 그냥 아. 그리고 음성 모음은 뭐예요? 으랑, 우랑, 어.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이 그 가장 끝에 있는 말이 어떤 모음으로 끝났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형태의 조사나 어미가 왔는지가 달라졌다는 거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뜻. 우리 현대국어로는 뜻. 요거 해당되는 말이었죠? 자, 지금 이거 모음이 뭐로 되어 있어요? 으로 돼 있죠? 자, 으는 아까 뭐였죠? 음성 모음이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오는 조사의 형태는 뭐가 된다? 얘도 음성 모음이 쓰인 을이 온다. 참고로 중세국어 당시에는 이 을도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아래아가 쓰인 을과 의가 쓰인 을이 있었어요. 이 둘 중에서 선택이 되는데 뭐가 선택된 거야? 앞에 있는 말 얘가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음성 모음이 을이 선택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여기 문자를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뒤에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을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있다 그랬어. 그 르도 마찬가지거든요. 르도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자, 뒤에 뭐가 왔죠? 랄이 왔죠. 왜?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자가 양성모음이 있었거든. 양성모음인 아래아가 쓰였거든. 그래서 뒤에 오는 조사도 음성모음으로 쓰인 늘과 양성모음 쓰인 랄 중에서 랄이 선택된 거예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조사랑 앞에 있는 체언이랑 뒤에 있는 조사가 서로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호응을 하는 조화를 이루는 모음 조화 현상이 중세국어 당시에는 이렇게 잘 지켜졌다는 거예요. 자, 반면 현대국어는 어떤지 볼까요? 현대국어는 어때요? 문자를 이라고 현대국어로 해석했을 때, 자, 지금 그 체언의 끄듬절 자를 볼게요. 자가 뭐로 끝났죠? 아로 끝났어요. 그치? 그러면은 양성모음에 해당되는 아니까 뒤에 뭔가 양성모음을 가지고 있는 조사가 와줘야 될 것 같은데 조사가 뭐가 왔으니까 르이 왔죠? 르에 쓰인 이 으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모음에 해당이 되니까 자, 양성모음 다음에 음성모음이 가진 조사가 결합된 경우가 흔하다. 어디서? 현대국어에서.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체언이나 조사 또는 용언 어간과 용언의 어미가 결합할 때 이런 모음 조화를 이렇게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조화 현상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대국어와 비교했을 때 중세국어에서는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요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모음조화 현상이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내가 또 자료를 준비했어요.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여기인데요. 자, 봅시다. 이 표를 가지고 보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각각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잘 지켜졌구나라는 게 좀 더 감이 올 것 같아요. 자, 먼저 현대국어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사들을 써놨고요. 조사랑 어미. 현대국어에서 쓰고 있는 이 조사 어미가 중세국어 당시에는 각각 어떤 형태였는지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 옆에다가 예시를 놨습니다. 예시를 놨는데 자, 먼저 볼게요. 현대국어에서 우리 보조사 은는 있죠? 성수는 오늘 오늘 자꾸 맨날 밥을 먹는다라고 예시니까 성수는 오늘 수업 영상을 찍는다 라는 이 예문에서 쓰이는 은는 이런 보조사 은는 이때 이 현대국어에서 은는은 중세국어 당시에는 크게 네 가지 형태였어요. 아래 아까 쓰인 안, 난, 은, 는 그쵸? 자 근데 이 예시들을 보면은 따흔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는 사람 무슨 뜻인지 우리 시조 때 했는데 땅이에요 땅 하늘 천 따지 할 때 그 땅입니다. 자 뒤에 지금 뭐가 왔어요? 안 이라는 말이 왔어요. 그치? 야 지금 보니까 보조사 형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왜 이게 선택이 됐을까요? 일단 여기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안이 왔고요. 우리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자음이 오냐 자음으로 끝난 말이 오냐 또는 모음으로 끝난 말이 오냐에 따라서 은는이 달라지잖아요. 성수 하면 이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는이 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저기 예시가 찹쌀 지금 쌤 눈앞에 찹쌀 과자가 보여가지고 찹쌀 은 이런 식으로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 은이 오잖아요. 중세국어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음으로 끝나서 일단 안이나 은이 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얘가 선택된 이유가 뭐야? 앞에 있는 요 말이 양성모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성모음. 이해돼요? 자, 나는도 마찬가지. 나는 지금 현대국어에서 나는이랑 같은 말인데 나 뒤에 는이 올 수도 있고 난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선택된 이유가 뭐야? 앞에 있는 요 말이 나가 양성모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니? 자, 다음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는 술은 자 이거 분석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술은이에요. 술. 여러분도 아는 그 술. 여러분도 아직 먹으면 안 되는 그 술. 그치? 술은. 자, 근데 여기가 은이 올 수도 있고 안이 올 수도 있는데 왜 은이 선택됐을까요? 그치. 여기 있는 모음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오케이? 감이 좀 오나? 자, 거우르는 되는데 거우르가 뭐냐면 지금 거울.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자주 들여다보는 거울 있잖아. 얘는 거우르라고 썼어. 자, 근데 뒤에 난이 올 수도 있고 는이 올 수도 있는데 왜 는이 선택됐어요? 앞에 있는 이 거우르의 이 마지막 음절 있잖아요. 이게 뭐로 끝났어? 우로 끝났죠. 우가 뭡니까? 음성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선택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만 좀 더 볼까요? 자, 우리 목적격 조사 현대고에서 을을이 이제 중세국어 당시엔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네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자, 알, 랄, 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사람알 앞에 있는 말 뭐겠어? 사람이요, 사람. 자, 근데 사람이란 말 끝음절 뭘로 끝났죠? 아래아로 끝났죠. 양성모음이죠? 그래서 을이 아니라 알이 왔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자라고 쓰는데 이거는 저기 씨라는 말의 이제 그 옛날 표현이에요. 씨. 씨라는 말의 옛날 표현이고 지금 어떤 형태로 남아있냐면은 우리 계란 할 때 노른자위 흰자위 하잖아요. 노른자위 흰자위 할 때 이 자위라는 말의 옛 형태가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 그래서 뒤에 보면은 지금 랄이 왔는데 왜 르이 아니라 랄이 왔어요? 앞에 있는 말, 이 자사라는 말 뒤에 보면은 이 끝에 있는 음절이 얘가 아래아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왔다. 알겠죠? 르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버블, 거우르를 이것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현대국어에서 의로, 우리 부사격 조사 의로죠, 의로. 의로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에서는 아로와 의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있었어요. 이거는 양성모음, 이건 음성모음인 거 알겠죠? 자, 나라, 흐로, 나라, 히읗 뒤에 아로가 붙었는데, 자, 지금 나라라는 말이 끄듬절이 뭘로 끝났어? 아로 끝났죠? 그래서 같은 양성모음인 아가 맞고요. 꿈이라는 말은 아이고 꿈이라는 말은 여기가 음성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 아로가 아니라 의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의, 내가 아까 봤던 관형격 조사죠? 그게 두 형태 있었어요. 양성모음 아이, 음성모음 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는 도작, 도작이 뭐냐면 도적이에요. 도적. 그 저기 도적놈들 할 때 도적. 여기 뒤에 A가 왔죠? 왜? 도작 이 말이 아래야. 양성모음인 자꾸 헷갈리면 여러분들도 좀 혼동할 텐데 양성모음인 아래아로 끝났기 때문에 끝에 끄듬절이 그치? 그래서 뒤에 양성모음 아이가 맞고요. 가엽은 아까 봤죠? 사람 이름이라고 했어요. 엽이라는 말이 엽에서 지금 보면 여기 음성모음은 없지만 계열인 건 알겠죠? 여라는 말이 계열이잖아. 그래서 음성모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음성모음에 해당되는 의가 온 거예요. 다음 애 같은 경우는 뭐뭐애 집에 가다 할 때 그 애입니다. 애. 그래서 발아래라고 돼 있죠. 이거 분석해보자. 발랄 애입니다. 발알은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의 옛날 중세국어 형태인데 뒤에 애가 왔죠? 이 어이 애가 오지 않고 그냥 애가 왔습니다. 아이 애가 왔습니다. 왜? 이 발알에서 끄듬절 여기에서 모음이 아래야. 즉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얘가 온 거고요. 중귀계 중귀 중귀기잖아요. 자, 귀 보면은 여기에 없지만 우 계열인 건 알겠죠? 여기 우가 있으니까. 그치? 중귀기라는 말은 이제 우 계열이다. 그래서 음성모음이다. 그래서 뒤에 음성모음에 해당되는 애가 왔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사였고 우리가 교과서에 어미 예시가 없었잖아요. 어미 예시들인데요. 어미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어간의 끄듬절이 양성모음으로 끝났냐, 음성모음으로 끝났냐에 따라서 이렇게 오나 아계열이 올 수도 있고요. 양성모음인 오나 아계열, 음성모음인 우나 어계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자면 우리 현대국어에서 뭐뭐 의대로 쓰는 말이 중세국어에서 오대랑 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오대 뭐냐? 막다 할 때 그 막자 있잖아요. 막아! 야, 저는 막아! 보고가 저 적군 좀 막아 할 때 그 막 뒤에는 오대가 왔죠? 왜? 막다라는 말이 모음이 뭐기 때문에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먹우대는 뭐예요? 먹다 할 때 먹 뒤에 우대가 왔고요. 자, 먹다라는 말은 모음이 뭐예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우가 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막으려 먹으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셔 어셔 이거는 현대국어에서도 지켜지고 있는 모음조화긴 해요.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 모음조화가 아예 안 지켜지는 건 아니야. 지켜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약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중세국어랑 비교했을 때는 현대국어는 되게 많이 안 지켜지고 있는 편이긴 하죠. 그쵸?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이제 발견이 되는 거고, 중세국어에서는 이거 이제 철저히 당연히 지켜졌고, 뭐, 앉아, 이런 거. 안 플러스, 없어. 다 이렇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는 거 보이죠? 보아셔. 보다 할 때 아셔. 보다, 씨. 그죠? 양성모음. 눕다. 눕어셔. 여기 보면은 순경은 비읍사였죠? 어셔. 눕다. 우니까 음성모음이죠. 그래서 어셔가 써요. 이런 식으로 모음조화 현상이 중세국어 때는 이제 현대국어에 비해서 엄청 잘 지켜진 편이다. 현대국어로 올수록 이제 사실 그 현대국어에서 갑자기 안 지켜진 건 아니고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면서 슬슬 이런 모음조화가 균형이 깨지다가 현대국어에서는 더 와장창 된 거죠.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목이 아프네요. 목이 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모음 조화 현상까지 갔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아마 중간중간 멈춰놓고 뭐 필기도 하고 하느라고 지금 이 영상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수업 듣는데 소요할 것 같은데요. 잘 다시 한번 잘 들어주길 바라고 혹시나 선생님 저 이거 제 시간 안에 못 들어서 다른 수업도 듣고 해야 돼가지고 왜 제 시간에 다 못 들었어요 하는 사람들은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이거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내릴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는 말미를 줄 거니까 그 안에 들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내릴 거니까 나 이거 시험 기간 직전에 가서 들어야지 이런 마인드는 절대 안 됩니다. 됐죠? 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